여러분은 울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자동차 공장이 있고 세계 최고급으로 꼽히는 자수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울산을 고래 고장으로 떠올릴 겁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래를 테마로 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있어 매년 고래축제를 개최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적어도 고래에 있어서는 울산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럼 울산이 고래로 유명한 이유는 뭘까요? 고래잡이, 즉 포경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포경업 중심지가 장생포였죠. 1986년 한국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상업 포경을 금지시켰지만 그 전까지 울산의 포경산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70년대 말 전성기 시절 장생포에는 20여 척의 포경선과 만여 명이 사는 거대한 마을이었고 그 시기에는 연평균 900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가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상업포경을 금지하자 한국 역시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지금은 사고로 잡히는 고래는 있을지 몰라도 돈벌이를 위해 고래를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가끔 울산에서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뉴스 기사가 올라오는데 울산의 포경산업이 성행했던 것은 실제로 고래를 만나볼 수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울산이 고래로 유명한 것은 고작 50년 전 일이 아닙니다. 이미 7,000년 전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을 남겨뒀으니까요. 오늘은 울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스멘털입니다. 이틀 전 한국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분야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한국이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권고한다고 통보받았으니까요.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주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권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등재가 거의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후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세계유산센터에 전달하는데요.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는 것이 보통이죠. 만약 반구천의 암각화가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유산이길래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걸까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주민들의 제보에서 비롯됐습니다. 1970년 12월 24일 이제 갓 30이 된 젊은 미술사학자 문명대 교수는 원효대사의 신비로운 자취가 서린 반고사 절터를 찾기 위해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뜻밖의 제보를 받는데요. 주민들은 절벽에 이상한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끼가 끼고 흙탕물이 흘러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면서 꼭 가보라고 제안한 것이죠. 당연히 마의 석불이겠거니 하고 현장을 찾았는데 절벽에 그려진 것은 마의 석불이 아니었습니다. 높이 2.7m, 너비 9.8m의 바위에 수없이 많은 글자와 그림, 기하학적 무늬들이 빼곡히 새겨진 암각화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이로웠죠. 이것이 바로 국보 제147호 울주천전리 각석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신라 법흥왕 시기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울주천전리 암각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친 조사 때마다 울주군 대곡리 주민들이 구경을 나왔는데 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절벽에는 호랑이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배 한 척을 빌려 곧장 그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절벽으로 향했죠. 배 위에서 바라본 절벽에서 그는 대단한 그림을 목격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암벽에는 춤추는 무당과 거북이 3마리, 고래머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절벽이 물에 잠겨 일부만 노출됐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유적이다라고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국보 제285호 울주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문명대 교수가 배를 빌려 타고 갔어야 했던 것도 그리고 그 이후로 3년간 제대로 된 실측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변덕스러운 수위 때문입니다. 1965년 건설된 사연댐의 수위에 따라 물에 잠겼다가 노출되는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1년 중 대략 5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어 물이 빠진 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1974년 여름 가뭄에 물이 빠진 후 실측 조사가 진행됩니다. 표면에 점토를 일일이 붙이며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높이 2.5m, 너비 9m에 이르는 거대한 암벽에는 고래,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 동물들과 고래를 잡는 선원들의 모습 등 300여 점의 그림을 확인했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가 1984년에 펴낸 저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그가 직접 그린 실측도가 담겼는데 그 면모가 대단합니다.
사실 암벽에 그림을 새기는 것 자체로는 별 특별할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구대에 그려진 그림들은 늦어도 청동기 시대, 이르면 신석기 시대 울산에 살던 조상들이 그렸다는 점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문명이 형성되기도 훨씬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암벽에 그림을 새겨 자신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것인데, 벽화에 새겨진 선사시대 역사는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 암각화의 경우 그 절벽이 몇십억 년에 솟아오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그려진 그림으로 제작 시기를 유추해야 하는데,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이르면 8,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늦게는 5,000년 전인 청동기 시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천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 암벽에 그림을 새겼다는 점입니다. 우선 반구대 암각화에는 해양 생물인 고래와 거북이, 물개 등이 새겨져 있고 호랑이, 사슴, 멧돼지, 소, 토끼들을 새겼는데 몇몇 동물들은 내장까지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한 배와 작살, 그물, 그리고 창을 든 사냥꾼과 춤추는 주술사까지 무려 312점의 그림이 절벽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를 통해 당시의 사냥기술과 의식, 사상, 사회, 경제상을 엿볼 수 있어 지금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암각화의 진짜 가치는 고래에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확인되는 고래의 종류만 해도 북방 긴수염고래, 흑등고래, 돌쇠고래, 향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상괭이까지 최소 7종인데 암각화 전체에 고래 50마리가 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동해안 고래 집단의 종류, 행태, 습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날카로운 작살로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 부구를 영리하게 이용해 죽은 고래를 인양하는 모습, 그리고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는 장면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림의 가장 위쪽에는 한 남성이 성기를 당당히 노출한 채 황홀하게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무릎을 굽히며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드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샤먼이 춤추면서 감정이 고조된 접신의 상태에서 주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등 뒤로 거북이 3마리와 수많은 고래가 이 남성을 향해 경배하듯 오르고 있죠. 또한 좌측 하단부에는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손가락, 발가락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며 여성의 성징을 뚜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인물 표현은 샤먼과 같은 종교인으로 그녀는 고래의 영혼을 달래 영계를 보내고자 하는 목적의 굿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래의 영혼 여행을 돕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반구대 암각화는 1995년 6월 국보 제285호로 지정됐습니다. 문명대 교수는 여러 시기에 걸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겹쳐 그려진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어렵다며, 세계 미술사에도 구석기 시대에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 신석기 시대에는 한국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고 쓰일 정도로 손꼽히는 유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반구대 암각화가 다른 나라 관련 학계에 알려지기 전까지 인간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고래를 사냥한 시기는 대략 10에서 11세기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이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그림으로 인류 최초의 포경 유적일 뿐 아니라 수천 년 전의 해양 어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우리 땅에 살았던 조상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빨리 고래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또 이를 세세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앞선 문명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그림에서 활을 쏘는 사냥꾼이 부각되면서 한반도의 활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암각화에는 손에 활을 들고 노루, 늑대, 사슴 등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이 여러 새겨져 있는데요. 그간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활쏘기 그림은 약 2000년 전 고구려 고분벽화입니다. 고구려 벽화 이전 활쏘기 유물은 약 1만 년 전 화살촉으로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됐고, 이보다 앞서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는 18,000년 전 화살촉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승배찌르개가 발견되기도 했죠. 다만 이들은 활쏘기 기능성만 추정할 수 있었을 뿐, 반구대 암각화는 실제 활을 쏘는 그림을 확인시켜주면서 한반도의 활쏘기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진 울산 암각화 박물관장은 암각화를 통해 보는 선사시대 사냥과 도구의 사용이란 논문을 통해 활은 구석기 시대 후기부터 나타나는 사냥용 도구라며, 활의 발달은 울창한 숲과 관련된 환경적 제약에 적응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울창하게 숲이 우거진 한반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암각화에 새겨진 활은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큰 탄력을 가진 각군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활쏘기 기술이 뛰어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록물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습니다. 초반에 언급했듯 방구대 암각하는 1965년 지어진 사연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이 건설되는 50여 년간 가뭄을 제외하면 거의 항상 물에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며 암각화의 일부가 훼손되기 시작했는데 2011년 훼손 실태 조사 결과 고래문양 주변 포함 56군데에 돌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간 점이 확인됐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손상됐을 거라는 사실은 명확하죠. 이에 고고학계에서는 꾸준히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식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칫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하단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암벽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도 있죠. 그간 세계유산 등재 추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매년 침수에 따른 보존 방안을 미흡하고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보존관리 계획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매년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사연댐의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등의 대책과 추진 의지를 문화재위원들이 수용하면서 신청서를 넣게 됐는데요. 그리고 작년 5월 27일 이코모스 실사단이 울산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현장 실사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이코모스가 수행하는 것으로 5일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방문해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현장 실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되어 올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되면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 보통 이코모스가 권고하는 경우 억지로 반대하지 않으면 무리 없이 등재되는 것이 관례이니 등재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탄생한 17번째 세계유산, 시간 내서 꼭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